미국은 현재 마스크, 방호복, 인공호흡기 대란을 겪고 있다. 영국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그중 30%는 C19 양성 판정을 받고 말았다. 일본 역시 방호복이 부족하여 의료진들은 쓰레기 봉투로 몸을 보호하고 있으나 C19 양성 판정을 받는 의료진이 속출되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쏟아지는 소식들입니다. 20세기 이후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들이 겨우 방호복이 부족하여 패닉 상태에 빠지는 모습은 세계의 국가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에 빠지게끔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방호복 대란에 허우적대기는커녕 자국에서 물량이 남아돌아 타국에 수출하고 심지어 기부까지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인터넷에서 무수히 쏟아지는 소식을 보고 있자면 전 세계가 의료물자 공급난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도 흔하지만 한국이 어떤 국가와 의료물자 공급 계약을 맺었다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지원을 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한국이 제조 강국으로서의 이름을 떨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의료물자 생산에도 강한 나라였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 생산해내는 물자만으로는 전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남아도는 물량을 설명할 수 없는데요. 결국 한국이 생산해내는 물량은 한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의 어딘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상당수일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공장을 짓는 해외의 국가들은 주로 중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현재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C19 패닉으로 인해 국경을 닫은 상태이죠. 게다가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의료물자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인데 만약 자국에서 의료물자를 생산해낼 여력이 있다면 자신들이 그걸 먼저 사용하려고 하지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동남아의 국가가 있긴 할까요? 이렇게 상식적인 추론으로는 현재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의료물자의 출처를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여 이미 세계적인 의료강국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두 약 2달 전 한국이 이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냈던 한 가지 계약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평균 연령 30세와 20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GDP 5.4조 달러를 창출해내는 거대 국가연합입니다. 이 지역의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OECD에서는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만큼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찍부터 알아본 중국과 일본은 꽤나 오랜 기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일본은 각종 제조공장, 섬유공장, 중화학공업시설 등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의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했던 시기는 1970년대로 특히 태국의 경우 누적 투자액이 58조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무관세 협정을 맺어 일본의 제품을 무수히 팔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정부에도 3천억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하고 베트남의 공항터미널, 고속도로 건설 등의 대규모 자금 투입,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도 일본 기업을 꾸준히 진출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을 자신들의 경제 식민지로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일본이 가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오랜 기간 일본의 자본력으로 국가가 운영되자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동경심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을 내세워 이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60조 원에 달하는 자본력을 지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50조 원에 달하는 자본력을 지닌 실크로드 기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자본의 70% 이상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화교가 주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이 일본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늦게 진출하긴 했지만 이미 이 지역에 자본을 주무르고 있던 화교가 중국 정부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쉽게 예측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은 뒤늦게 신남방 정책을 내세우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투자 비중을 보면 일본이 12.4%, 중국이 8%인 것에 비해 한국은 겨우 4.3%밖에 차지하지 못하여 다른 두 국가에 비해 초라한 자본 규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도 타결하였고,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첫 공장을 지어 일본과의 경쟁을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40조 원 규모 수도 이전 사업 역시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자신들에게 투자해주던 중국과 일본을 버리고 신흥투자국인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향해 중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여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실제로 중국계 화교의 경우 이미 인도네시아의 자본을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기들끼리만 부를 독식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의 경우 한때 그가 화교 혈통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순간 지지율이 4% 가까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로 화교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증오는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평화와 상생이라는 표어를 내세워 이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식민지와 각종 내전, 독재정부의 과정을 모두 겪어 현재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역사를 지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롤모델 그 자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국가에서 평화와 상생을 키워드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과의 협력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한국을 세계적인 으로물자 강국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설치해놓은 봉제 공장으로 인해 막대한 물량의 방호복을 생산해낼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타국에 대한 원단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공장은 셧다운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결과 의료진들은 방호복이 없어 우위를 착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에게 기막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봉제협회의 대표격인 김재열 대경회사 사장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올 테니 인도네시아의 공장에서 방호복을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생산 물량의 절반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한 것이죠. 넘쳐나는 봉제 공장을 그림의 떡처럼 쳐다보면서 우위를 방호복 대용으로 사용하던 인도네시아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제안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한국이 그토록 외쳐왔던 평화와 상생 그 자체였죠. 여태까지 중국 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에 원단을 공급하고 공장을 가동시켜주겠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제안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50만 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역사회 경제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었죠. 결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이후 봉제 공장의 생산 라인은 밤낮 없이 가동되어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방호복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현재의 한국은 의료물자 수출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방호복을 생산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을 향해 한국을 보고 배워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기존의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상생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했던 한국의 조건과 너무 비교되는 일본이었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겠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후 정부에서 한국과의 협력 사례를 가장 모범적이었던 국제협력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특파원을 상대로 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과 방호복을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해 진행한 방안이 인도네시아의 이루어진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방호복이 생산되지 않던 시기 인도네시아에서는 40명 이상의 의료진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과 방호복 협력을 진행한 이후로 인도네시아 의료진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기업에 대한 의리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의 바흐딜 라하달리아 투자조정청장은 부카시 델타마스의 현대자동차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대차 공장 건설은 양국 간의 약속이다.
내년 말 완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라며 현재 세계적 위기는 전 세계의 공장을 셧다운 상태에 빠뜨리고 있지만 한국의 공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정상적으로 완공되는 것은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큰 욕심을 버리고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고자 했던 한국의 행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의료물자를 공급해내는 선순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의 무고한 희생 역시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중국의 아나무인이나 억지로 인한 분란들은 빈도도 늘어나고 무력까지 동원되는 등 그 정도가 마카파식으로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행동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이유를 보면 한국에도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히말라야 접경지에서 잦은 마찰을 빚던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라다크 가랑 계곡에서 순찰하던 인도 병력이 중국군과 마주치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결과 인도군은 20명가량이 사망했고 중국은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정보에 따르면 중국 측도 적게는 35명, 최대 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 측에서 중국군이 인도군에게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못 수십여 개가 박힌 몽둥이 사진을 공개하자 인도는 물론 세계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서는 야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규탄돼야 한다. 이것은 깡패들이 할 짓이지 군의 활동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은 한술 더 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 인도 접경 지역에 새로 민병대를 창설했는데 이름하여 사자계 고원 반격부대는 국내 대회에서 수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격투기 클럽 팀원으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 사령관은 이 부대를 반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무쇠주먹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군이 직접 나서지 않고 민병대라는 명목을 대고는 우발적 충돌 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인데 청나라 말기 무술로 외세에 대항하겠다던 사이비 무술 집단 의화단도 떠오르고 다분히 중국다운 발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중국 양측은 국경 분쟁에서 총기, 대포 등의 현대화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이나 돌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양국은 국경지대에서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최전방 순찰 때는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1996년 합의했는데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한 채 등에 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왔는지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히스토리를 살펴보자면 중국과 인도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측량사들이 그어놓았던 당시의 국경선은 분명하지 못했는데 지형이 워낙 험준한 데다 히말라야의 기후가 혹독했기 때문에 국경선을 단정짓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이라는 라인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지만 공식적인 국경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경 문제로 양국은 1962년 한 달 동안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네루 총리는 친소련적이었으면서도 미국에게 중국을 폭격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태평양에 있던 미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양으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련은 같은 공산국가이지만 중국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중국에 대한 지원을 끊기도 했는데 이전부터 중국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소련을 대놓고 공산주의의 반동이라 욕하기까지 했었던 배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오히려 대의적으로는 그때도 왕따가 되어 불안해지는 상황을 우려해서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는 군대를 모두 철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도와 중국의 국경에서는 산발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양쪽 모두 우발적 분쟁이 큰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1996년에 최전방에서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7년에는 중국은 부탄,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 지역을 관통하는 새로운 도로 건설 작업을 시작하고 도카라 고원에서 마주친 중국과 인도 군인들은 싸움을 벌였고 이는 73일간 이어졌었습니다. 도카라 대치 이후에 양국은 국경을 따라 새로운 군인 시설을 세웠고 실질 통제선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각자 준비를 해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초 군사회담을 통해서 가랑 계곡에서 중국군은 병력 철수와 함께 주둔 천막 제거에 동의한 상태였는데 15일 소규모 인도군 순찰대가 그 중국군 주둔 천막을 제거하러 갔다가 중국군과 마주쳐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일 인도 언론은 사망한 인도군
20명 가운데 일부의 시신이 훼손 절단된 상태였다고 보도했고 인도의 반중 감정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도의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인도 국민을 흥분시켰고 인도 곳곳에선 반중 시위가 이어지며 중국 국기와 시진핑의 사진은 물론 중국산 전자제품까지 불태웠고 중국 제품 퇴출 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철도부설 관계사는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746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고 인도의 국무장관은 18일 중국산 제품 보이콧과 함께 인도 국민은 중국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 정부 내에서도 중국산 퇴출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 인도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인도 정부는 국영통신사의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나 GTE 같은 중국 기업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휴대폰 시장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에 최대 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짓는 등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인도에서 2017년까지 줄곧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2018년 샤오미의 선두 자리를 내줬고 올 1분기에는 중국 비보에까지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었는데 인도에서의 중국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 브랜드들을 제치고 삼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중국과 인도의 분쟁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중국 편을 드는 측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거의 중국을 비난하고 인도의 편을 드는 반응을 보이는데 최근 중국의 외교적 행태를 보면 각국 정부의 속마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드 부복과 소국은 대국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등 중국의 아나무인 외교를 계속 겪었던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을 겪은 나라들도 인도와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도 없으니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과 같이 중국을 비난하는 분위기인데 뭐 평소 중국의 자업자득이겠죠. 한편 얼마 전 한 태국 연예인이 홍콩과 대만 등이 중국의 영토 주장에 반하는 사진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공산당 댓글 부대인 우마오당과 중국인들이 그 태국 연예인을 온라인상에서 공격했고 이에 반발한 태국인들과 홍콩, 대만인들이 가세해 밀크티 연합을 결성해서 중국 네티즌들의 맞선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한 대만 네티즌이 인도의 라마신이 중국을 상징하는 용에게 화살을 겨누는 그림을 띄우며 인도도 밀크티 연합에 들어왔다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밀크티는 영국에서 시작돼 홍차에 우유를 타먹는 방법인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역시 밀크티가 많이 퍼져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이런 인식은 비단 네티즌들만의 반응 수준이 아니라 중국이 해오고 있는 막가파식 외교의 결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전체가 코로나와의 싸움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고 중국은 이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지 국경을 맞댄 모든 전선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여론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이 아주 중국스러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만 해도 자칭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선막은 침몰됐고 인도네시아 어선은 쫓겨나고 말레이시아 석유 탐사선과는 대치하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여름철 어류 보호를 한다며 일방적으로 고기도 잡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필리핀령의 베트남 통킹만 파라셀 군도까지 포함시켜서 베트남, 필리핀에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남중국해에도 지들 맘대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구단선은 보기만 해도 참 중국스럽다는 생각이 자연히 드는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명나라 때 정화가 남해원정을 할 때 거기를 지나갔다는 것이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 집무실에 걸어둔 중화국 치지도라는 것도 근거인데 그 지도에는 대만은 물론 한국,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까지 조공을 바쳤던 나라라고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이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는 지도를 보면 얘네도 작은 중국이라고 할 만큼 똑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과도 영토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에는 중국 해경선이 지난 4월 14일 이래 연일 접속 수역에 들어와 사상 최장인 65일 연속 도발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CSBA가 중국이 최근 5년 동안 해군력을 극적으로 증강해서 일본에 큰 폭의 우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센카쿠 열도 점령 작전 시나리오도 있다는 보도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중국 해군의 공인 잡지에서 중국은 센카쿠에서 일본, 중국 함정 간 충돌을 유도한 후 일본 측을 재빠르게 압도하고
센카쿠를 점령하면서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만 해협에서도 중국의 항공모함이 출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중국 일각에서는 이제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의 충돌까지, 이 모든 중국의 군사적 막가파식 충돌들이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최근 몇 주간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서방에서 강력히 경고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이 같은 무력과 시로의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 포린 폴리시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지난 수년간 극히 호전적인 중화 내셔널리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평하면서 특히 2019년 이후 등장한 늑대 전사로 불리는 일단의 외교관들도 바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늑대 전사란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 전랑 시리즈에서 따온 것으로 중국의 젊은 특수부대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운다는 영웅 스토리입니다. 중국 외교관들이 이 영웅을 자처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는 공산당과 외교부의 사정 검토를 거쳐 나오는 것으로 시진핑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평가됩니다. 문제는 주재국의 심한 모욕을 안기면서까지 이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같이 극단의 중화민족주의라는 것이고, 이제는 상대국에 대한 최소한의 외교적 예의도 신경 쓰지 않는가 하면 관세 위협을 하겠다는 단계도 넘어 무력과실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늑대전사식 태도와 프로파간다를 중국 내 온갖 소셜미디어도 해설자란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데, 대만 침공을 대놓고 주장한다든지 코로나는 미국이 퍼뜨렸다는 음모론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홍콩 사태는 중국 대 세계 구도를 설정하고 중국 인민은 저항에 싸워야 한다는 인식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 시점에 동시다발적인 군사 외교적 도발을 할까요? 신호 인사이더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현재 여러가지 위기에 봉착했는데 국내적으로는 실업, 식량난 등으로 경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코로나의 책임을 중국에 물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으며 미국과의 신냉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삐끗하면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질 판이기 때문이라고 평합니다. 그래서 이해문과 국면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여러 전선에서 도발을 하는 것이고, 홍콩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오히려 반대 세력의 준동을 막는 책략도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을 둘러싸고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 중국 대 세계의 힘겨루기 프레임이 짜여지는 상황에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국내 세력의 도전은 매국의 배신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린 팔러시는 중국의 이런 공공연한 도전에는 다른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로 코로나로 허둥대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은 뭔가 과대망상 비슷한 자신감을 얻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슈앤 인사이츠지는 이런 중국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가 코로나와 인종차별 문제, 볼턴의 폭로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위기를 틈타 대만 침공에 나설 수도 있고, 또한 중국이 단순한 영유권 주장에 그치지 않고 남중국해의 불법 조성한 인공섬들의 군사화를 대폭 강화할 수도 있으며, 한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뭔가 경솔한 도발을 일으켜서 미국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우려일 뿐이지만 최근 중국의 행태를 보면 밤에 중국이 어떻게 날뛰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인데 한국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